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어야 할까요? 플라톤은 인간이란 단순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양심과 공감을 지닌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과 공감이 결여된 사람은 과연 진정한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국가에서 그는 정의를 잃은 사람을 야수라고 표현합니다. 정의가 결여된 사람은 스스로 인간이라는 틀을 벗어버린 상태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를 야수적인 존재라 칭하며 인간다움이란 단순히 사람의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 책임감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타인의 삶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끝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타인을 궁지로 몰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겉모습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야수와도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유명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노인이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를 구하기는커녕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노인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사람들은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철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두고 악의 평범성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악은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단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는 것도 하나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 없이 그저 흥미거리로만 소비하는 것. 이런 무심함이야말로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직장 내에서 끊임없이 타인을 괴롭히고 남의 성과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남을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말투도 부드럽고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친절은 상대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더욱 기세등등하게 만들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선함이고 다른 하나는 악함이다. 내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그 악함은 끝없이 자라난다. 악한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악한 면모를 실수로 치부하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 이해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악한 면은 더 성장합니다. 그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기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 역시 인간의 본성을 두고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 법과 도덕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인의 고통이나 이익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홉스의 이 말은 인간이 선하다고 가정할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의 선함이란
사실상 법과 제도, 도덕적 의무에 의해 만들어진 가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혹은 타인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드러납니다. 진정한 인간이란 타인의 고통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며 그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다움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그들의 악한 면을 더욱 키워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친절이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함으로써 더 큰 악행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이해와 배려가 아닙니다. 정의를 잃은 자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비인간적 동물일 뿐이다. 이 명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은 언제나 옳은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기준은 친절은 모두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친절이 오히려 그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악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의 위험성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선한 의도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니체는 특히 선한 사람들이 악인을 도와주려 할 때 그들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순진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를 두고 그릇된 자비는 더 큰 죄악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자비가 악인을 더 기세등등하게 만든다면 그 자비는 오히려 죄악이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베푸는 자비와 친절이 오히려 악한 사람의 악행을 더욱 강화시키고 그들을 더 오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타인을 조종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들은 그 자비를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베푼 친절은 다음번 더 큰 친절을 요구하게 되고 점점 더 큰 위험을 낳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다음에는 결혼자금을 위해, 그 다음에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점점 요구가 커져갔고 결국 어머니는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비가 아들을 더 탐욕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어머니는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악을 키울 뿐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 역시 악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을 돕는 것이 본능적이라 하더라도 악한 사람은 그 도움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죠. 에피쿠로스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 도움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가짜 친절을 베풀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이게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끊임없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의 동정심을 끌어내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도움을 악용하여 자신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 유명한 한국 재벌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불우한 사업가로 포장하며 은행과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동정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가 돈을 받는 즉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에게 실망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빌려주고 난 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자비를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결국 피해자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 자신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자비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그 무기는 악인의 손에 쥐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비와 친절이 칼처럼 상대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 칼이 악인의 손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자신의 슬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동정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 당신은 그에게 지쳐버리게 되죠. 이때 그 사람은 당신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하거나 당신의 선의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돕는다고 했잖아.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이때 장자는 타인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미덕이 될 때 그 미덕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친절이 스스로를 해치는 순간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사람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끝없이 자신을 도와달라거나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할 때 그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악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더 큰 악을 부르는 법입니다.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악한 자의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욕망에 친절을 부어주는 것은 더 큰 불을 지피는 행위일 뿐이다. 결국 당신의 친절이 상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악한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친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함을 덕목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우리의 친절이 상대방을 더 나쁘게 만들거나 나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친절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참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그의 저서 논어에서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경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친절해도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상대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친구를 진심으로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당신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당신에게 의존하고 심지어 당신의 도움을 요구할 때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이때 당신의 친절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상대의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키우는 독이 되고 맙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에서 경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악으로 채우려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 그의 탐욕을 채우는 순간 너는 그 악의 공범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의 해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형성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상대가 그 신뢰를 존중하고 스스로도 노력하며 그 친절에 보답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고 오히려 당신의 호의를 공격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장자는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나의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너의 마음이 타인에게 갇히는 순간 너의 인생은 타인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며 모든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죠. 예를 들어 장자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어리석은 농부를 묘사합니다. 이 농부는 지나치게 친절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에게 자신의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과 가족이 먹을 양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를 두고 자신에게 줄 친절조차 남기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친절이 그를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가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돈을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노부부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부모님께 폭언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노부부는 결국 거액의 부채만을 떠안은 채 작은 월세방에서 어렵게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의 친절이 경계 없이 무너진 순간 자녀들의 도덕적 해이와 나태함은 더욱 커졌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을 품은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불신이 깃든 자와의 관계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친절은 상대방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우리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그 친절을 오히려 비웃는다면 그 관계를 바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인간관계가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친절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나 시간의 할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이죠. 플라톤은 국가에서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너의 가치를 이해하고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자이다. 그가 너를 낮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너의 친구가 아니다. 이 말처럼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친절과 호의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 나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결국 참된 인간관계란 경계를 지키면서도 서로의 진정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서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상대가 그 친절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그 마음에 신뢰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경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고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친절은 상대의 독을 너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 이 명언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친절이 결코 우리를 망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친절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이 때로는 악의 씨앗을 키우고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이 서로에게 의미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의 친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호의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친절이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를 그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결코 독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경계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이 독이 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경계를 두어야 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